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로젠의 재정학 제6장 공공선택과 정치 경제학에서요 6-3절인 정부 부분의 팽창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부 부분이 자꾸 이렇게 팽창되고 커지고 있거든요. 왜 도대체 그렇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거기 보시면은 정부 부분의 팽창에 관련된 이론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정부 부분의 그 팽창 현황을 보면은요. 여기가 이제 시간이라고 할게요.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정부 부분의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보면은요. 계속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알겠어요? 이렇게 왜 증가하지? 그거를요. 자꾸 상대적, 절대적으로 증가하는데 이걸 바그너 법칙이라고 하거든요. 바그너라는 경제학자 이름을 따서 바그너의 법칙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선 첫 번째 줄에 보시면은 자, 1장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미국의 공공부분 지출은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또는 절대적인 규모나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서도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절대적인 규모 측면에서 봤을 때도 그렇게 팽창하고요. 상대적인 비중에서 봤을 때도 점차 팽창하는 형태를 보이더라 이겁니다. 거기 보니까 엄청난 규모를 증가하고 있대요. 그래서 공공부문이 이렇게 팽창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한번 보시면은요. 자, 우선 거기 보니까 시민의 선호 표출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시민의 선호가 이제 수요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요를 얘기해요. 선호를 표출하는 결과이다. 자, 우선 첫 번째 첫 번째 줄 보시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시민 이렇게 하면은 그냥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라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중위투표자 이렇게 할게요. 중위투표자. 자, 중위투표자의 어떤 의견과 선호가 반영된다라는 걸 생각해 볼 때는 중위투표자에 대한 거기 보시면 공공부분 재화에 대한 수요 함수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공공재라고 할게요. 공공재에 대한 수요는 자, 우선 공공재를 G라고 하면은 공공재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공재 가격뿐만 아니라 I는 이제 소득, 인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요. 이 P는 공공재에 대한 상대 가격, 민간재에 대한 상대 가격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I는 소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두 가지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이때 뭐 가격은 싸질수록 공공재를 많이 생산 공급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 소득과 관련해서는 이게 어떻게 될까요? 소득은 여기 보시면 이게 I인데 당연히 소득이 증가할 때 공공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겠죠. 그래서 플러스 관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소득이 증가할 때 공공재에 대한 수요가 보통 증가하는 게 일반적인데 공공재도 이제 그러니까 정상재입니다. 자, 그런데 밑에서 네 번째 줄 볼까요? 소득이 특정 비율로 증가했을 때 소득의 증가 비율보다 더 높은 비율로 공공부분의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량이 증가하는 경우. 자, 무슨 말씀이냐면 자, 공공재 수요에 대한 소득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공공재 수요의 자, 무슨 탄력성? 예, 맞습니다. 소득 탄력성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소득 탄력성이 가능한 한 클 때 그래서 보통 1보다 크다라고 가정하면 자, 이거 한번 해석해 보시죠. 자, 그럼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은 공공재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데 소득의 증가가 만약에 이렇게 됐어요. 근데 공공재에 대한 수요가 더 많이 증가하게 되면 이게 뭐예요? 아, 맞아요. 시민들, 중위투표자들이 국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공공재를 생산 공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공공재 수요에 대한 소득 탄력성이 1보다 클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또 가격으로 하게 되면 가격은 이제 반대로 작동하게 되니까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162페이지 첫 번째 줄 보세요. 공공재, G가 공공재예요. 공공재에 대한 공공재 수요가 선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요에 대한 자, 무슨 탄력성? 가격 탄력성은 이거는 반대로 1보다 작아야 돼요. 엄밀하게 한번 좀 고민도 한번 해보세요.
물론 1보다 작을수록 약간 필수제에 가까워서 선호가 더 높다 이렇게 그냥 보셔도 되는데요. 1보다 작고 그렇게 되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정부 비중이 점차 커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됐죠? 자, 이렇게 중위투표자에 대한 공공재 수요 측면에서 봤을 때 중위투표자인 시민들이 원해서 되는 거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돼서 정부 부문이 팽창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네거티브한가요? 그렇지 않은가요? 네거티브한 게 아니지. 국민들의 어떤 선호를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거니까 약간 오히려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정부의 역할이 긍정적인 측면에 가깝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셨죠? 그 얘기가 거기 두 번째 단락에 나와 있어요. 유권자들의 희망에 따라 가지고 정부 정책이 잘못된 게 아니라 국민들이 원해서 거기 나와 있는 정치인들이 정부 부문의 비중이 커지게 됐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실증 분석을 가지고 중위투표자의 공공재에 대한 수요가 정부 부문이 자꾸 팽창하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설명할 수 있는가 한번 봐봤더니 위에 거기 표가 나와 있잖아요. 뭐 캐나다, 스위스, 영국 등등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체 부분의 한 40% 정도만 설명이 가능하고 나머지들은 다른 견해들이 또 있는 것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견해들을 살짝 볼게요. 자, 그 다음 견해를 한번 보시면은 어떤 견해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두 번째 막스주의가 있네요. 막시스트의 견해 이렇게 했어요. 마르크스죠. 막시스트의 견해. 자, 마르크스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라고 하면은요,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줄에 국가 지출의 증가는 경제 시스템에 의해 이미 내재되어 있는, 그러니까 먼저 첫 번째로는 경제 시스템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시스템 때문에 시스템에 이러한 팽창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내재되어 있고요. 뭔데?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에 민간 부분은 과잉 생산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면 민간 부문은 과잉 생산되는 경향이 있어요. 과잉 생산되는 경향이 있게 되는데 오케이. 이게 이제 그들의 주장입니다. 자, 그런데 과잉 생산된 것을 다시 흡수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된다? 맞아요. 이걸 다시 흡수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개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부가 이 과잉 생산된 거를 흡수하기 위해서 개입을 해야 됩니다. 정부는 개입을 통해 이를 흡수해야 됩니다. 흡수해야 된다. 이렇게요. 자, 이거 흡수하려면은 당연히 정부가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지출이 커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지출은 팽창할 수밖에 없어요. 정부 지출은 팽창을 해야만 한다. 이렇게. 맨 마지막 제출에 보면은 거기 보니까 군비 증강으로 주로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 뭐 흡수한 다음에 이걸 갖고 쓸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군비나 뭐 무기 이런 걸 사거나 하는데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거를 정부 지출을 이제 군비 지출이라든가 군비 쪽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다음 페이지 163페이지 가보시면 복지 서비스에 대한 지출을 팽창하는 거예요. 복지 서비스에 대한 지출을 많이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네, 정부분이 이거를 다 흡수하기 위해서는 여기 정부 지출이 팽창해야 되는데 이걸 사드리려면 돈이 있어야 사잖아요. 이걸 정부가 흡수하려면 돈을 주고 뭔가 해야 되는데 그 돈은 어떻게 마련하냐면 어쩔 수 없이 거기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세금을 많이 걷어야 돼. 그래서 텍스를 부과해야 되는데 부과가 이렇게 점차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그럼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어떻게 해?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싫어하겠지. 그러니까 결국 거기 두 번째 줄에 조세 수입 확보를 위한 능력, 그게 넘어서게 되면 자신의 능력 이상으로 사람들이 낼 수 있는 세금 이상으로 내라고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정부는 붕괴한다. 이런 시나리오를 갖게 돼요.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정부는 망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막시스트 견해는 나름대로 경제 시스템과 어떤 정치 시스템을 같이 연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정치 시스템하고 같이
연결을 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요. 다음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돌발적인 사건 같은 경우가 있는 거예요. 돌발적인 사건. 자, 우리가 뭐 코로나 사태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측한 게 아니잖아요. 전쟁이라든가 어떤 재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예상 대비해야 되지만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돌발적인 사건 때문에 그때 정부 부분이 역할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뭐 피콕 와이즈만 같은 학자들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시간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정부 부분의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거기 두 번째 줄 한번 보세요. 정상적인 시기에서는 정부 부분의 공공 부분의 지출이 이렇게 완만하게 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비상적인 상황이 발생한가 봐요. T0에 비상적인 어떤 재난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럼 정부분이 역할이 팍 하고 팽창이 돼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점프해가지고 올라갑니다. 이렇게 비상시국에 올라가게 돼요. 그 다음에 사실은 요게 이제 비상시국이 이제 끝나가게 되면은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이게 끝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원래 상태로 가서 이렇게 되돌아가야 될 것 같이 보이는데 아니에요. 아니고 오히려 이런 위험한 상황은 정부가 나서서 대비 예방을 해야지 하니까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비상사태가 끝났잖아. 여기서 비상 시작이고 끝났는데 이 상황이 이제 비상 상황인 겁니다. 네, 여기 색깔을 이걸로 합시다. 여기가 이제 비상적인 상황이야. 이렇게 비상적인 상황이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 기간 동안은 정부분이 커지는 거는 오케이 맞는데 그래서 이렇게 팍 증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부분에서 이제 정부 부분의 역할이 이제 커지게 되니까 정부 부분이 민간 부분을 대체하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여기 가서는 이제 다시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지 않고 계속 증가한다. 이거는 이제 점검 효과다. 누구는 그래요. 예방 효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민간 부분 대신 정부가 개입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래서 이거를 대체 효과 또는 전환 효과 이렇게 얘기해요. 전환 효과. 이렇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돌발적인 상태가 발생하게 되면은 정부 부문의 역할과 비중이 확 커지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재난과 관련된 이런 상황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요. 거기 보시면 이런 충격이 사라진 다음에도 계속 발생하는 그런 충격은 뭐 석유 파동이라든가 오일 쇼크 아니면 뭐 코로나 사태 뭐 그냥 이렇게 바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 외환 위기 아니면 뭐 전시 상황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쟁 이렇게 전쟁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뭐 미국의 대공황 이런 거 대공황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미국 상황에서는 거기 위대한 사회 해가지고 거기 보니까 존슨 대통령이 위대한 사회가 되려고 빈곤 추방과 경제 번영 정책을 추구하면서 정부 부분의 역할이 커지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 한번 볼게요. 다양한 정부가 팽창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회적인 사람들의 인식이에요. 가치관의 변화. 이제 정부가 이제 대공황을 거치게 되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뭔가 먹고 살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인식으로 변하게 되면은 당연히 정부군이 팽창할 수밖에 없고요. 또 거기 보시면은요. 세 번째 줄 한번 볼게요. 정치 시스템에 대해서 사람들이 뭔가 많이 해달라고 요구하거나 TV 홍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사람들의 기대를 지나치게 높여놓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부 사업도요. 사실은 정부가 벌리는 어떤 사업이라든가 어떤 지출도 사업도 비용이 발생해요. 기회비용이 발생하는데 기회비용이 존재하지만 이거 어떻게 해요? 인식 자체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공짜라고 인식을 하는 거야. 공짜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재미난 표현이 있는데 그 산타클로스 사고방식이라고 돼 있죠.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산타클로스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이제는 산타클로스의 사고방식이에요. 산타식 사고방식. 이거요.
산타가 엄마 아빠였던 거 아직 모르세요? 아무튼 제가 알려드려서 죄송한데 아무튼 그 산타클로스 보면은 크리스마스 되면 양말 같은 거 큰 거 걸어놓게 되면 와 거기 많은 선물이 있겠구나 그렇게 기대하는데 사실 그거는 엄마 아빠가 이제 집어넣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애들은 이제 그걸 잘 모르니까 이거 기대를 하는 거죠. 국민도 마찬가지야. 정부가 이렇게 정부 지출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그 돈이 누군가에게서 나오게 되는 건데 사실은 공짜인지 알아요. 그래서 공짜로 인식하는 거야. 아니야, 공짜가 있어요. 경장에서는 공짜 점심이 없잖아요. 근데 정부가 뭔가 무상으로 뭘 퍼주면은 막 와 신난다라고 정부 만세하는데 그거는 말 그대로 잘못된 인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단락 보시면 혹지 않은 사람들이 프로젝트의 비용을 과소평가하기보다는 정부 프로젝트의 편익을 과소평가한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해요. 야, 정부가 하는 사업 말이야. 프로젝트에 대한 성과가 원래 괜찮은데 너 지금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고요. 그 경우에는 정부 규모가 큰 게 아니라 오히려 생각보다는 너무 작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은 편익에 대한 과소평가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단기는 이제 우리가 보면 착각, 환상이라고 봐요. 이거는 다 일루전이에요. 재정 착각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재정 착각, 일루전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건 단기적으로는 설명하기가 좋아요. 왜냐면 우리가 착각의 긴, 멀, 장기까지도 착각에 빠져 있다라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착각은 단기에는 설명이 좀 되지만 장기는 좀 그렇다. 그래서 단기는 설명력이 있어요. 설명력이 있지만 설명력이 있으나 장기는 이거 좀 부족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셨죠? 자, 다음 5번째 볼게요. 자, 5번째는요. 소득 재분배 관련된 얘기입니다. 소득 재분배. 자, 소득 재분배 측면에서 한번 볼게요. 자, 이것도 이제 가만히 보시면 중위투표자 이론 가지고 우리가 좀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거기 첫 번째 뭘까요? 정부 팽창의 원인을 저소득층 사람들이 정부로 하여금 자신들에게 소득을 재배분하도록 찾는 데 있는 거예요. 사실 보면은 우리가 소득 자체가 보면 부자들보다는 저소득계층이 좀 이렇게 밑으로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거를 할 때는 보면은 이 밑에 나와 있는 중하, 여기 중위층, 중산층, 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누진 소득세하에서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이제 많이 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누진세 체계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래 나 세금 많이 낼래. 근데 얼마나 많이 내야 되겠어? 라고 할 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너 세금 얼마 내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투표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투표로 세율을 결정을 해 주는 거야. 세율을 결정. 자,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세금을 이제 어떻게 보면 누진세 적용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좀 작은 측면에 속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세금 내는가를 여기 나와 있는 저소득층 계층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결정을 해주면 이 사람들은 뭐야 왜 내가 세금 더 내려는 건 알겠는데 왜 네가 결정해 라고 하지만 어떻게 정치의 어떤 그 의사결정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정치인들은 중위투표자보다 더 높은 소득계층의 유권자들에게 비용을 더 부담시키는 거야. 각종 급여를 중위투표자보다 낮은 임금계층 사람들한테 지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분배라는 것은 여기 있는 것을 이런 식으로 나눠주는 게 재분배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자, 간단한 예가 거기 좀 나와 있는데 이 얘기랑 비슷합니다. 자,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거기 보시면은 자, 소득 수준이 5명의 사람이 뭐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은 어떻게 돼요? 5,000달러 이렇게 있고 두 번째 사람들은 1만 달러 1, 0.5, 1 뭐 이렇게 있고 세 번째 사람은 15,000달러 1.5만 달러 이렇게 있고 네 번째 사람들은 25,000달러 이렇게 그 다음에 4만 달러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자, 그렇게 되면은 자, 거기 마지막 줄 보시죠. 중위투표자의 소득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중위투표자는 우리 봤죠. 중간에 위치한 사람이 중위투표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중위투표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이 사람이 중위투표자인데 평균 소득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평균 소득은 당연히 이쪽이 너무 끝에 약간 분포가 보면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긴 꼬리 모양이 되니까 평균 소득은 여기서 결정돼요. 여기가 평균 소득 이렇게 결정돼요. 1.9만 달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정치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의견을 받아들일 때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164페이지에 여기 나와 있는 평균 소득이 이거니까 더 많이 버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재분배하라는 정책을 실시하게 되면 이러한 정부 프로그램은 어떻게 됩니까? 예, 성공을 거둬요. 만약에 평균 소득이 이거니까 자 여기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재분배합시다. 그럼 이 사람들은 싫어요 하고 이제 반대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좋아요 이렇게 되니까 세트 스코어 3대2로 통과가 됩니다. 자, 특히 두 번째 줄 보시면 그래서 이제 중위투표자의 어떤 다수결의 원리를 이용하게 되는데 두 번째 줄을 보시면 다수결의 어떤 원칙에 따라서 다수결 투표에 따라서 이렇게 재분배가 통과된다라는 거. 특히 두 번째 줄 보시면 중간소득과 평균소득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정부의 재분배하려는 욕구가 더 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소득이 이렇게 고소득층에 있는 사람,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쪽에 집중돼 있을수록 저소득 계층이 혜택을 볼 여지가 훨씬 더 많아지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소득 재분배를 이용한 설명입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어. 이거는 나름대로 오케이, 알겠어 라고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거기 나와 있는 정보 부분이 이렇게 팽창이 급속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건 서서히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았어. 이 얘기는 알겠는데 거기 보시면은 두 번째 달러 한번 보세요. 자, 정부 지출 비중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은 좀 설명하지 못하네요. 그래서 정부 지출이 팽창하는데 점진적으로 이렇게 보통 보면 팽창하는데 아까 위기 시에 급속하게 팽창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점진적으로 팽창하거든요. 팽창을 약간 설명을 잘 못해요. 설명을 하는데 한계를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걸 설명할 수 있나? 거기 봤더니 그게 아니고 말이야. 야, 우리 서구에서도 보면 이 소득이나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변하는 게 아니라 거의 네 번째 줄 찾으셨죠? 자, 지난 서구에서는 지난 세기 동안 투표권을 받기 위한 재산과 신분이 점진적으로 완화되었고 여성들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도 거기 보시면은 1960년 되어서야 그때까지 상당수 남아있던 투표권 제한 조항이 해제되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설명을 못하는 게 아니라 설명의 한계가 아니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어떻게 된다? 네,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투표권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투표권이 네, 점진적으로 확대되었다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무슨 1950년대랑 58년도에 미국에서 주정부의 지출 패턴을 분석해 보니까 선거세와 문자 해독 기준을 폐지하였고 저소득층 유권자를 포함한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율이 높아지게 된 게 바로 그때부터고 그때 또 복지 수준이 점차 늘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니까 야 근데 그러면 정부의 정책 수단은 또 설명하기 힘들어 또 자꾸 좀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야 소득 재분배가 저소득층으로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 보면은 많은 이전 지출 같은 경우는 현금이 아니라 현물인 경우가 많고 야 중산층도 혜택 보던데 아니야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고소득층도 혜택 파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디펜스를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고소득층도 뭐 메디케어, 메디케이드에서 노인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나이 든 고소득층도 다 혜택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재분배한다라는 것은 무조건 저소득층만 받는 건 아니고 고소득층도 받는 혜택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다양한 이러한 견해들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전부 다 서로 뭐 상충되고 배타적이고 그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설명을 다 못해요. 공공 부분에 대한 중위투표자의 어떤 선호를
반영하는 것이다. 그거는 한 절반밖에 설명을 못하고 또 다른 많은 요인들이 또 정부 부분의 팽창을 설명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다음 두 번째 한번 보시면은 자, 두 번째는요. 정부 지출 증가를 그러면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까? 정부 지출이 자꾸 팽창하는데 이거를 통제하는 방법이 있을까?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통제를 할까? 자, 우선 첫 번째는요. 우리가 거기 두 번째 줄 한번 볼게요. 공공부문이 자꾸 팽창하는 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위투표자의 어떤 선호가 정부 부분을 확대 재생산한다. 이렇게 되는 거는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통제하는 게 우선은 네거티브 할 때라는 게 전제로 깔려 있어야 돼요. 단 낭비적인 요소가 있을 때 낭비적인 경우라고 보셔야 돼요. 만약에 낭비적인 경우가 아니라 정보 부분의 역할이 중요하게 되면 그러면 정보 부분이 할 만한 게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거의 두 번째 단락에 한번 보시면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두 번째 단락 정부 행위의 통제 가능성 할 수 있는가? 해야 되는가? 하면 어떻게 하는가? 과연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된다고요. 자, 우선 첫 번째 거기 보시면은요. 한 견해는 두 번째 줄 있죠. 정부 지출과 관련된 기본적인 문제는 야, 정부가 이거 과거에 국민한테 한 약속 아니냐. 이거 정부 지출을 하겠다라는 것은 과거 정부에 아무튼 정부가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제 크게 보면 정부 연속선상에 있는 정부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다 정부 아니겠습니까? 정부의 약속 아니겠어요? 약속인데 옛날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물론 전 정권이 얘기하긴 했겠지만은 하겠다고 약속한 건데 이거를 현 시점에서 갑자기 깨고 이러는 거는 어렵다. 그래서 약속은 지켜야 하는 거 아니냐. 약속을 깨기가 어렵다 이렇게 쓸게요. 약속을 깨기가 어렵다. 깨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수급권 보장 프로그램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예를 들면 얼마를 너는 받을 것이다. 수급권 보장 프로그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국민연금 같은 것도 마찬가지야. 당신은 은퇴해서 노년기가 되면 얼마쯤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런 것들 갑자기 뒤집을 수는 없고요. 또 국채 같은 거 있잖아. 국채. 돈을 빌렸어. 얼마나 이자 이렇게 해가지고 원금까지 나중에 갚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거의 원리금을 지급하고 이런 것들 농업보조 프로그램이라든가 국방부 지출 이런 것들은요. 대부분 통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야 그러면 이거 전혀 통제할 수 없는 거야? 또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또 그건 아니고 그래서 깨기가 우리가 이제 곤란하긴 하지만 이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이제 흐름을 그렇게 끌고 가요. 그래서 곤란하지만 이게 잘못된 거니까 언젠가는 수정을 해야죠. 전혀 불가능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끌고 갑니다. 네, 흐름 이해하시겠죠? 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다음 단락 한번 보시면 주장에 따르면 우리의 정치 체제가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정부 행위를 통제하는 문제가 단순히 수급권 보장된 것을 개혁하고 개편하는 그 문제가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있다. 도대체 뭔데? 라고 하면은 자, 몇 가지 예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관료들의 유인 구조를 바꾸는 거. 그렇죠. 관료들의 유인 구조예요. 관료의 유인 구조. 자, 니스카넷 모형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관료는 이윤극대 산출량을 생산하기보다는 그보다 과다 생산할 유인이 있는 거예요. 과다 생산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과다 생산을 통한 네, 거기 보시면 재미난 표현이 있는데 두 번째 줄에 보세요. 자기들만의 제국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국을 형성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형성하려는 경향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부처에 돈이 되게 많아야지 자기의 파워, 특권 이런 것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게 어떻게 어떤 이러한 경향을 어떻게 깨뜨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뭐냐면 인센티브를 좀 바꾸는 거야. 유인 구조를 좀 바꾸는 거야. 어떤 유인 구조입니까 하면 네 번째 줄 한번 보세요. 봉급이 자신들이 관리하는 부서의 규모의 변동폭과 마이너스 상관관계를 갖도록. 그러니까 야 니네 부처 범위가 예산을 작게 해서 니네가 줄이게 되면은 그러면 그거 너에게 돈을 돌려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그 학교나 어떤 단체나 이런 거에서 동아리 같은 거 하면 이제 돈을 이렇게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500만 원을 1000만 원을 받았다 합시다. 근데 동아리 회장이 막 술도 안 마시고 맥주도 안 먹고 뒤풀이도 안 하고 하면서 그러면서 돈을 남겼어. 1000만 원을 남겨서 200만 원을 다시 학교에 갖다 주면 학교에서는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요? 언제나 학교도 그렇고 어떤 조직도 그렇고 돈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예산 내려오는 게 바로 800만 원밖에 안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동아리 회장은 이렇게 열심히 근검절약 허리띠 졸라매고 이렇게 남겼더니 왜 예산 이거밖에 안 줘? 돈이 없어. 니네 보니까 800만 원을 작년에 잘 운영하더구만. 좀 그렇게 좀 해. 도와줘.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돈이 남아버리게 되면은 자기네가 손해가 되니까 이제 보도블록 뒤집고 막 이렇게 뒤풀이 하고 해서 돈을 다 써버리고 모자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돈을 남겨봤자 그게 자기한테 오는 혜택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료들에게 대한 유인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우리 부서나 파워 막강 부서 돈 많은 부서가 힘센 부서니까 돈을 많이 예산을 많이 따오자 이렇게 하게 되는데 야 너네 말이야 예산을 니네들이 줄이게 되면 거기서 남는 만큼은 너네한테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게 바로 그런 인센티브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 부서의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봉급을 올리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방법 인센티브를 사용하고요.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이제 민간 부분을 참여시키는 거예요. 언제나 정부 부분이 비효율성이 발생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민간과 경쟁을 시키는 거죠. 정부 부분이 이렇게 뭔가 열심히 할 만한 유인이 없는 것은 경쟁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민간 부분과 경쟁을 통해 가지고요. 경쟁에 참여하게 만들게 되면 당연히 정부 부분도 더 생산성을 높이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관료의 유인 구조를 활용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 또 통제하는 방법이 뭐 없을까? 네,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재정 제도를 개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 제도라는 게 이제 예산을 이제 편성을 다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보시면은요. 통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초점은 예산 편성 과정 그거를 활용하는 거예요. 예산 편성 과정에서 통제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은 자, 재량적인 부분이 관료들한테서 많이 있습니다. 재량적 지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의회가 예상치 못한 부분을 제외하고는요. 대부분 이제 법으로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의회의 어떤 국회의 규칙으로 그나마 좀 자세히 규정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뭐라고 할까? 관료들의 재량 여지를 좀 줄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또 쉽진 않습니다. 그 네 번째 단락에 보시면은 야, 재정 제도가 과연 효과가 있을까? 근데 요게 효과가 의문이야. 효과가 의문.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 보니까 대통령과 의회가 같이 담합하는 거야. 대통령이 이렇게 해달라 했더니 국회가 약간 그 대통령과 같은 여당의 비중이 많게 되면은 대통령의 힘을 실어줘야 되니까 기존의 어떤 이런 통제하는 것도 다 뒤집어 버립니다. 거기 보니까 2009년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채택된 Pay as you go, Pay go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의회가 1년 만에 그걸 위반해 버리고 폐기 처분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부시 대통령 됐을 때 거기 네 번째 줄 보시면 새로운 지출이나 감세 이런 것들은 다른 부분의 지출 측면 감세나 증세로 삭감돼야 돼.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뭔가 돈을 쓸 게 있으면은 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게 준비가 전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거기 그런 거 다 없앴어요. 다음 줄에 2008년 경기 부양 촉진법 같은 경우는 뭐 거기 보시면 1,520억 달러의 재정 적자를 승인하는데 페이고 원칙에 맞지 않고 그냥 통과시켜 버렸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페이고 원칙 이거 뭐냐면 야 너가 만약에
늘상 우리 정치인들이 그런 거 많이 하잖아. 국민들한테 뭐 해주겠습니다는 얘기하는데 거기다가 돈은 어떻게 마련할 거예요? 그러면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 재원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정부의 팽창, 그런 정부 지출, 그걸 하지 못한다라는 게 사실 페이고 원칙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 잘 안 지킨다는 거야. 그냥, 에라, 모르겠다. 어떻게 나중엔 되겠지. 이렇게 얘기해. 아니면 1, 2년 정도 재원 조달을 마련하는데 이게 지속성을 가지려면 돈이 계속 있어야 되잖아. 어렵다고요. 근데 이제 사실 뭐 그렇게 깨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야, 이거 안 되겠다. 의회 규칙으로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거기 다음 방법은 뭐냐면, 야, 헌법에 하면 어떨까? 마지막 단락 거기 보시면 운영 예산 적자를 금지하는 규정. 헌법에 운영을 할 때 거기 보시면은 예산 정부 운영이죠. 적자가 금지하는 이제 이런 규정을 마련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헌법에 규정해 놓으면은 훨씬 더 이렇게 지켜야만 될 의무가 더 높아지게 되겠죠.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 다양한 속임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167페이지가 보시면 또 편법이 여러 개 난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글쎄 그게 그렇게 효과적일지는 잘 모르겠다. 그래서 다음 단락 거기 밑에 보시면 헌법상의 제한 규정을 두는 방법 보면은 거기 내용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오히려 등등등 부정적인 여건이 어떤 부정적인 사이드 이펙트가 많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예산이 어떻게 될지를 헌법에 이걸 하게 되면은 예산 적자를 금지하면 예산을 짤 때 정확하게 예산을 조건이 성공 조건이라 할게요. 헌법의 예산 여기 적자 금지 규정을 우리가 성공리에 안착시키려면 성공의 전제 조건 이렇게 하려면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정확한 예산을 예측해야 돼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확한 예측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예측을 잘못하게 되면은 사실 뭐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자, 그런 얘기가 거기 있고요. 그 다음에 167페이지 맨 마지막 줄 보세요. 두 번째로 헌법 개정안은 지출과 수입의 정의를 적절하게 규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또 지출과 또 수입에 대한 범위라고 할까? 어디까지를 지출이라고 그러고 어디까지를 수입이라 해? 그게 좀 만만치 않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68페이지 가보시면은 그 여러 가지 우회하는 법이 만들어져요. 1968년 거기 연방국가저당협회 페니맥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이제 거기 보시면 국가기관이었거든요. 근데 이 기관이 주택 저당권을 구입을 해가지고 그래서 주택 저당 채권을 만들어서 민간에 다시 팔아서 그걸로 계속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 국가기관이었는데 68년에 거기 보니까 민영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정부가 하는 역할인데 정부가 하는 건데 오히려 민간으로 지출 예산은 계상되고 정부의 회계 처리 시스템엔 안 들어가는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지출이 예산 외로 분류가 되니까 미국은 어떻게 돼? 예산이 팍 줄어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충분한 예산, 재정이 건전하구나 생각해서 그 당시에 68년도에 그러한 부채가 많은 걸 떼내고 뭐 베트남 전쟁 같은 돈이 수행되는 거 할 때 만약에 그게 부채가 많이 있는 게 껴있으면은 재정 적자를 계속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베트남 전쟁을 위한 그 지출 관련된 경비 지출 관련된 비용을 이렇게 해서 약간 이렇게 줄여서 조달한 경우가 있다. 이런 거 본 것처럼 편법만 자꾸 증가하게 될 거다라는 거 나와 있고요. 다음 세 번째는요. 뭐 효과가 의문이다. 또 편법이 많이 생길 것이다. 이런 것들 이렇게 할게요. 첫 번째는 효과가 의문이 되는데 편법도 많이 생길 것이다. 세 번째는 자, 우리 마지막 단락 보시면 법의학자가 또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래, 알았어. 야, 근데 재정적자 금지했는데 국회가 잘못 운영하고 정부가 잘못 운영해서 재정적자가 됐어. 그럼 범법자가 된 거잖아? 그럼 어떻게 국회의원 다 감옥 가야 돼? 이게 또 현실에서 그렇지 않거든. 그러다 보니까 의회 전체가 그걸 어겼다고 다 감옥에 가야 되는가? 이것도 그렇고 그럼 재정 지출에 대한 의회가 고소를 당했어. 야, 이렇게 해서 법원 판결로 가게 되면 연방 판사가 얼마까지 해야 됩니다. 판사가 또 이거 재정 관련된 어떤 규모를 결정해야 돼. 이게 또 현실에서는 좀 어렵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이게 좀 뭐 실현 가능성이
실행이 또 의문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헌법상에 이렇게 제한을 둬야 된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하게 되는데 거기 보시면 마지막 줄 보세요. 균형예산 헌법 개정안은 1997년에 근소한 차로 부결되었지만은 근데 다시 언제든지 다시 상정될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정부의 재정이 자꾸자꾸 팽창하게 되는데 그 팽창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야, 이거 팽창하는 걸 좀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없을까? 그거에 대한 설명을 잠시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